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유골. 네, 언중유골 시작하겠습니다.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오늘 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할 수 없어서 저희 언중유골 대타 전문 기자 되시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조준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흔쾌히 네네. 기꺼이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촌철로 불러만 주시면 감사의 따름이죠. 계속 네. 야심까 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주 노골적 아예 그러니까 감추는 게 없어요. 그냥. 네, 오늘 세 번째 대타 출연입니다. 예. 세 번째 3세번이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익숙해지겠어요. 네, 이제 긴장감도 없고. 네. 이제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MBC 기자를 그러니까 이지성 기자를 치실래요? 헬마우스를 치실래요? 제가 어찌 감히 두 분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얘기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조준혁 기자가 한번 먼저 발제를 해주신다면. 예, 오늘 이제는 선대위에서 물러나게 된 이수정 교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이수정 교수가 최근에 선대위가 해체하기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 윤석열 후보가 매도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바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5일 저녁에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근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윤석열 후보를 매도하고 있으나 반드시 정의는 이긴다. 네. 이익단체로 추락한 변질된 운동권 세력으로부터 꼭 대한민국을 되찾아 올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향한 다양한 비판이 이 기울어진 언론 지형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요. 과연 이 부분이 지금 정말로 타당한 주장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내용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다 하던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죠. 정치권에 만연한 좀 내로남불 정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가 보기에도 기울어져 있고 야가 보기에도 기울어져 있으면 평평한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초등학교 산수 수준의 이야기인가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특정을 좀 특정 언론을 이렇게 꼽아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지금 MBC에 지금 와 있습니다만 MBC 빼고 얘기하세요. 아니, 포함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뭐 MBC와 KBS 그다음에 뭐 TBS 같은 곳들이 되게 편향이 돼 있다라는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어 보이고요. 시선 주중 빼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뭐 조중동을 비롯한 경제지들이 많이 이제 기울어져 있다 이런 논리를 많이 펼쳐오고 근데 일단 있죠. 그렇게 보수당과 진보당에서 얘기하는 편파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언론사의 수 자체가 그거부터 기울어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 여당에서 얘기하는 언론사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털 얘기도 꼭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기계적으로 숫자 자체가 차이가 나다 보니 포털에 이제 도배되는 기사도 편향돼 있지 않느냐라는 논리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한 언론사가 편파적인지 아닌지 편향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하나 내용 분석을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사실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언론사들 수만 봐도 사실은 기울어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으로. 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이지성 기자의 어떤 지금 상황 진단에서 미디어는 또 언론 전문 기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언론사 수만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방금 포털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게 언론사 숫자에 따라서 확실히 기사량이라는 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포털 노출도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맞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양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출되는 뉴스 숫자만 보더라도 운동장이 어떻게 기울어졌는지는 뭐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은 실제 제가 크롤링 분석을 통해서 입증을 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좀 더 여기서 풀어주세요. 또 아직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네이버를 예를 들면 다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뉴스 기사 제휴를 하고 있는 언론사 수가 있죠. 언론사가 70개가 넘어요. 근데 70개 언론사가 뭐 다 대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수의 특정 언론사의 노출 비중이 확 쏠려 있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 중에는 물론 중도 언론사도 있지만 보수 언론사 수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보수 언론사를 따로 좀 이렇게 모아봤을 때도 뭐 아주 극소수의 언론사들이 뭐 절반 가까이 노출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뭐 사실
보수 언론사라고 야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안 쓴다는 법도 없고 진보 언론사라고 여당을 비판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논조를 보면은 보수 언론사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조금 더 유리한 논조를 쓰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노출 자체는 기울어져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수정 전 공동선대위원장 그 표현 가운데 기울어졌다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매도라고 하는 표현인데 네. 윤석열 후보를 매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매도라고 하면 허위 왜곡 과장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게 지금 윤석열 후보를 코너로 몰고 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그 이수정 교수가 한 종편 방송사에 출연을 해서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심리학자로서의 평가를 한 워딩이 이 내용, 그러니까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페이스북을 쓰기 전에 먼저 있었잖아요. 선행됐잖아요. 네. 근데 그 발언이 논란이 많이 되면서 사실은 자신이 한 발언이 숱한 언론들의 마치 윤석열 후보를 비난한, 깎아내린 것처럼 묘사가 발언이었죠? 되면서 어떤 발언이었죠? 뭐 눈치가 없고 뭐 네, 원리 원칙주의자고 눈치가 없다 이런 얘기였죠. 네. 눈치 없다. 네네. 그리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누군가 탓을 하게 되면 책임 소재를 찾기가 편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잠깐 좀 유식한 척을 하면 행동경제학에 인지적 유창성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말인데요. 예. 인지적 유창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지각적으로 쉽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사태를 두고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요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언론 탓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분석이 쉽게 이루어지고 결론도 쉽게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유창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좀 이어가자면 네네. 이수정 교수가 자신의 발언이 뭐 자신의 원래 의도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언론들에서 그렇게 기사화가 되고 그것이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그 언론 지형이 기울어졌다. 모두 나를 공격하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매도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사실과 다르게 윤석열 후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건데 뭘까 그게? 그러면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를 지금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는 건가? 사실 이 얘기를 진중권 교수가 먼저 얘기했었어요. 매도하고 있다는 네, 진중권 교수가 언론 지형이 여당 쪽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예로 몇 가지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윤석열 후보의 어떤 얘기를 언론이 이런 식으로 뭐 보도를 했다라는 다른 몇 진위와 가지, 다르게 묘사했다 뭐 이런 네, 건가요? 몇 가지 예를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로남불.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기사들을 객관적으로 다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비판 보도가 나왔을 때 그거 몇 가지를 가지고 언론이 저쪽 편만 든다라는 내로남불식의 주장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아쉬움도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조중동이 최근 이제 어제로부터 이제 갈등이 좀 봉합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조중동 사설을 최근 쭉 살펴봤을 때 윤석열 후보 책임론을 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중앙일보는 좀 더 이준석 책임론에 기울어져 있긴 했었는데 이런 사설들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의도 문법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도 이 이수정 교수 발언에 담겨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의 그 발언을 이제 떠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공정해야 된다는데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굳이 이야기를 하면. 네네. 근데 도대체 이제 저도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이제 저는 댓글을 이제 그 시간 나면 다 보는데 공정하다라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칭찬하는 댓글도 있고 어떤 경우는 되게 편파적으로 욕을 하는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평가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유심히 이제 그 생각하면서 이제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면 공정하다고 평가를 해요. 네. 그다음에 내 생각과 다른 걸 이야기하면 되게 편파적이라고 또 욕을 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뭔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는 관찰자 관점에서 수가 몇 개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100개의 언론사 가운데 한 개의 언론사가 윤석열 후보의 어떤 말실수를 보도를 했는데 이게 세상이 운이가 되면 그것 자체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개입됐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바로 또 그거죠. 선거 전략적인 측면으로도 접근을 하는 발언이었을 수도 있겠죠. 전략이라 하면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물러났지만 선대위에서 가장 많은 방송을 나왔다고까지도 할 수 있었거든요. 많이 인터뷰했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최후 보루 같은 역할을 이수정 교수가 많이 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야 공이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은 어떻게 춤을 춰야 되는가라고는 문제가 좀 남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언론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도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안 된다. 제가 조금 전에 공정성 얘기를 했던 건 바로 그거거든요. 네. 평생 가도 이건 정리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뭐 이래서 뭐 수혜갖고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사 100 있으면 50은 이쪽 가고 50은 이쪽 가자. 이렇게 우리 정리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어쨌든 언론 시장의 생리인 건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누가 조정할래야 조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게 사실 한 언론사 안에서도 같은 언론사 안에서도 예를 들어 뭐 MBC 보도국 안에서도 그렇죠. 어떤 기사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 갈려요. 그러니까 MBC라고 해서 모든 기자가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향성은 같을지 모르지만 기사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이 기사는 두세 꼭지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 기사는 한 꼭지면 충분한 거 아닌가? 이게 기사 그 판단이 다 갈리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 갑론을박이 늘 일어나는 곳이 또 보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도국 안에 기자들도 그러한데 밖에서 보이는 거는 더더욱 해결할 방법, 어떤 정답이 딱 하나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 결국에 이수정 교수 발언을 떠나서 민주당에서도 지난 보궐선거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언론이 이제 기울어져 있다라는 표현이었었는데 지지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지 않을까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 좀 언론을 탓을 하고 자신들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돌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지자들에게만 계속 어필하는 그런 발언으로밖에 이제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직에서 내려오게 됐지만 마지막까지 좀 지지자들에게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지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뭐 이런 이야기가 언론이 예를 들어서 좀 사실과 다른 오보를 때린다든지 왜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런 점에서 어떤 언론 보도의 질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지만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여야 공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점에 한해서만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기자회견에서 좀 논란 아닌 논란이 됐던 일화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기아차 소화리 공장에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제 조선일보의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외교 관련해서도 계속 실용주의 외교를 언급하고 있다 보니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나 통상협의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것에 우리나라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yes or no로 말씀을 해달라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yes or no라는 질문이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좀 대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지선 기자는? 저는 좀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안도 아니고 외교 관련 사안에 yes or no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는 이 기자가 외교 관련단 정말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는 질문이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잖아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발언만 계속 일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그 아라고 하는 건지 어라고 하는 건지 구분도 안 되고 입장이 뭔지가 도대체 뭐 해가지고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입장이 정확히 딱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맞다는 거라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그럴 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가 확인차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건 어떤 고압적인 위치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확인차. 정말 확인차 기사를 제대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당신의 뜻은 이거란 말입니까? 라는 확인 질문은 가능하죠.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요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이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만 고르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기자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답변을 또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예. 물론 이 기자가 질문한 걸 들어봤더니 굉장히 정중하게 질문을 하긴 맞습니다. 했더라고요. 예. 톤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네. 근데 어떤 yes or no 저는 이게 어떤 보니까 조선일보가 네네. 마침 지금 이 시기에 그 미중 갈등 중에 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특별 기획 시리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걸 겨냥한 어떤 질문, 어떤 회사에서 오더받은 질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자세 자체는 뭐 예의 바르긴 했거든요. 그렇죠. 질문 내용이 문제였던 거지. 워딩 자체가 이제 다소 좀 도발적으로는 좀 느껴질 수 있는 워딩이기는 했다라는 뭐 직접 이 기자에게 물어본 건 아니고 현장에 있었던 몇몇 기자들에게 물어는 봤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과 좀 별개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제이비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정치인과의 인터뷰라는 게 특히 좀 모호하게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다반사죠. 다반사죠. 네. 그래서 이 현장 기자들도 백브리핑을 하고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빽빽 브리핑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전화를 맞아요. 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정말로 현장에 있으면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견 이해가 간다는 또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또 네. 예. 물론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yes or no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이제 의견을 달면서도 이런 식으로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은 또 현장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있긴 했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주변 열강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칼로 무 자르듯이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이 전략인 건데. 네. 그렇죠. 우리 그게 외교 입장에서. 전략인 건데. 그렇죠. 이 모호성이 그러니까 외교의 가장 기본 전략인데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돼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뭔가 이제 1등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17년 대선과는 좀 다르게 또 외교 문제를 접근한 답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좋게 평가한다라는 말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이런 yes or no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좀 실용적인 답변을 한 것이 좀 인상 깊었고요. 이번 네. 기자회견에서. 예. 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칼로 무배는 발언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지지층을 좀 호소하기 네. 위한.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태도 이런 것들도 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좀 인상 깊게 느껴졌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뭐 그 대구였나요? 얘기를 하면서 한국 청년들이 중국을 엄청나게 싫어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했었죠. 사실 이거는 정말 불필요하게 한중 간의 외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말 불필요한 발언이었던 거잖아요. 살짝 그런 걸 비교가 좀 네.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이제 뭐 유권자들에게 이런 질문에 있어서 이 후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네. 그런 것들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를 보면은 네. 나름 또 괜찮은 분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후보 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본 셈이 됐어요. 그렇죠. 반응이 나름 나쁘지 않았죠. 네, 이게 뭐 정말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뭐 단언할 수는 네, 없지만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함정을 빠뜨리려는 어떤 게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되게 잘 대처해서 이익을 본 셈이죠. 네. 제가 볼 때는 해서는 안 되고 해봤자 소용없는 질문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두 번째가 미국 좋아 중국 좋아. 맞아요. 미국은 이 우리가 두 가지 아닙니까? 함께 가야 될 동맹인 거고 네. 중국은 우리 그 수출 1위 국가여서 중국이 만약에 한국의 수출을 뭐 막거나 제재해버리면 정말 네. 휘청거리거든요. 그냥 거기 답은 항상 둘 다 좋아하잖아요. 어차피. 네. 그렇죠. 예. 이게 답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골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질문 정치인이라면 이 질문도 자기 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량을 보여준 게 그냥 이번 기자회견의 포인트이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네.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그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예. 많이 알아야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고 바로 그렇죠.
그 한국 기자들이 왜 질문을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것 중에 하나로 진단하는 원인이 뭐냐면 잘 모르는 기자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를 종종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중요한 기자회견 자리가 있는데 일단 야 막내야 네가 가라.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쭉 팔로우 해온 기자가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모르고 이곳저곳 많이 팔려다니던 네. 막내 기자가 가서 받아쓰기 하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거기서 질문을 받을 때 이 기자는 막내 기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혹시 뭐 다른 걸 담당하다가 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질문하고 싶긴 한데 다른 기자는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마음으로 손을 못 드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오히려 질문을 못 하죠. 이번 이 조선일보 기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제 정치권으로 배치가 되는 기자들을 보면 사회부 사건팀에서 좀 한 1년 정도 이렇게 돈 다음에 요새는 말진 기자들이라고 기자들끼리 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막내 기자들이 정치권으로 많이 배치를 받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아까 이지선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안에 대해서 고연차 기자들보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 논란이 같이 따라붙는 현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연차가 가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받아치기를 못해요. 아, 그죠. 손이 느려서. 아 그런가요?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차피 또 선거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마크맨들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저연차 기자들도 그러니까 많이 투입을 하기도 네. 하죠 선거 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게 수업 현장에서는 이게 뭐예요로는 what 이 질문이 주가 되겠죠. 네네. 하지만 뉴스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무엇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아니면 네. 어떻게라고 하는 게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질문한다. 네. 뉴스 현장에서는. 그게 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어떤 겁니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기사가 백신 관련된 국민청원 기사를 네. 좀 갖고 왔습니다. 음. 이제 최근에 온라인에서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촌철 분들께서도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아버지가 모더나 2차를 맞고서 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 온라인이 도배되다시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청와대 국민청원 발 기사거든요. 아 이게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던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시작해서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까지 좀 기사에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담긴 기사를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기사가 최근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또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꽂힌 게 사기라고 하는 딱 두 글자에 꽂혔거든요. 그러면 백신을 맞았는데 사기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럼 초고속으로 위암이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냐? 원인이 그러면 백신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성립될 수 있는 인과관계는 둘째치고 선후관계가 이게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 얘기냐?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네네. 이걸 작성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어떤 변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이 백신밖에 없었을 수 있죠. 근데 언론이 기사를 쓸 때는 엄연히 감염병 보도 준칙이라는 거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감염병 보도 준칙이 2020년 5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들어왔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초기에 만들어진 준칙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방송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같이 제정을 한 건데 거기 보면은 일단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되고 반드시 전문가의 어떤 그 의견을 물어서 자문을 받아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안 지키는 그저 따옴표 인용 기사 형식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 그거를 이 감염병 문제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거를 기사화한 언론사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제가 4-5개 클릭을 해서 봤는데 어떤 기사에도 네. 이거에 대한 뭐 질병청이나 의사의 자문을 구해서 인터뷰를 시도했다거나 그걸 담은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냥 청원에 이렇게 주장을 했다. 가장 이 코로나 시국에서 위험한 형태의 보도라고도 언급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저는 이제 바이라인들을 유심 있게 봤는데요. 인턴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뉴스부 그건 이제 온라인 담당 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사들이 지면에 실리느냐
안 실리거든요. 신문사 기준으로 보면. 네. 방송사 기준으로도 이게 리포팅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온라인에서 배설되듯이 소비된 기사들 또 그 문제군요. 이라고까지 네. 얘기할 또 수 있을 텐데. 클릭 장사로 이어지네요. 네, 그렇게 이어질 수가 밖에 없고 또 몇몇 디지털 대형 부서 기자들과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 얘기를 그 기자들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가 돼서 우리도 받아 썼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건지 일단 포털에 빨리 기사를 송출해야 되는지 착각이 들 정도로 일단 받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거기서 웃긴 게 이런 온라인 조직들의 데스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부장, 국장급들도 지면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파견을 간다거나.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지면 문법에 익숙한 분들인데도 온라인에 나가는 기사에 있어서는 지면식 접근이 아니라 기사식 접근이 아니라 그냥 배설식 접근을 네. 했다라는 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종 감염병 기사이기 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은 엄연히 구별을 해서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기사에 쓴다고 하더라도 네. 기사 안에 그런 내용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장만 온전히 갖다가 옮겨놓는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런 감염병 보도 준칙도 네. 코로나 전담 부서에 배치된 기자들은 좀 숙지를 하고 있겠지만 맞습니다. 인터넷 대응 기자들은 아무래도 뭐 읽어본 적도 없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저연차다 뭐다 인턴 기자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거리죠. 사실은 술 담배 안 하는 아빠 모더나 2차 맞고 위암 사기 판정. 그러니까 술 담배도 안 하니까 위암 사기가 나오는 데에는 다른 요인은 작동할 수가 없었고 유일한 요인은 모더나밖에 없었다. 그로 모더나가 위암 사기를 끌어내는 원인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 제목만 듣고 보더라도 네. 이건 의학적 지식이 거의 제로인 제가 보더라도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신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경우가 이제 그 쭉 나열이 된 게 있잖아요. 근데 위암 사기는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냥 암이 발병했다면 차라리 그렇다면 제가 모르겠는데 네, 네. 사기면 1기, 2기, 3기까지 쭉 진행이 돼서 사기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갑자기 위암 사기면 사실은 그 상당히 지금 암이 많이 진척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이상한데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의학 전문가들의 진단 한 통 구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러니까. 자문을 네. 구해도 네, 의학 네. 전문가들도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능성이 낮다 정도 나오겠죠. 네, 네, 근데 네. 그 정도 노력은 또 기자들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게 취재인 거고. 네. 예. 그다음에 청원 게시판이 특성이 있는데 이건 청원 말고 이제 두 분도 언론사에 계시니까 언론사에 이제 그 제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제보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많죠.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이게 이제 귀 기울여서 듣고 한번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는 비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경험적으로.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그러면 찾아오는 분들이 심심해서 장난 삼아서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다 나름대로 네. 간절한 사연을 그렇죠. 가지고 와요. 뭐 사연 정리한 거 몇십 페이지 되는 뭐 이런 거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간절한데 제3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거의 아닌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이제 검증이 들어가는 건데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그런 억울함을 그러니까 토로하는 그냥 공간이지 판정이 내려지는 공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청원 게시판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기자들이 거기에 자기들 실명을 이제 얘기하면서 연락처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하면서 어디 언론사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그래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이제 글들도 많이 줄어들면서 바로 긁어다가 인용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청원 게시판에 부작용을 또 지적하는 기사는 또 나오더라고요. 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 한편으로는 그냥 마구 긁어다가 가서 열심히 장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청원 게시판에 확인되지 않고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여론을 왜곡시킨다는 또 기사도 싣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면? 어떤 게 여론을 언론이 왜곡시킨 이후에 또 비판을 하고 네. 이게 무슨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병 주고 네. 약 주고죠 이럴 네. 때가 딱 그런 경우죠. 참.
참 언중요구에서 언론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참 더 이상 뭐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우리 이지성 기자는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사례만 다르지 사실은 본질은 똑같은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네. 있다는 건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상당수의 우리가 지적하는 아이템들이 상업주의에 빠진 그렇죠. 언론의 옐로우 저널리즘이나 네. 클릭 장사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요새 네이버 한 특정 포털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네이버라는 곳을 보면 이제 구독 시스템을 하겠다 그러면서 뭔가 변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들어가서 보면 언론사가 한 6개 정도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픽이라 그래갖고 언론사 메인 화면에 거기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메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사 지면에는 안 싣잖아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메인에다가 이런 기사 올린다라는 건 결국에 또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클릭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클릭 장사가 포털에서 되다 보니 이런 식의 보도들이 이제 사실관계 검증 없이 또 이뤄지고 있는 것들 늘 얘기하지만 또 짚고 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포털에서 밝힌 이 노출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조회수니까요. 네. 제가 좀 답답한 게 이제 조금 전에 상업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업주의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이 좀 덜 돼가지고 미숙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적을 함으로써 어떤 지적 내지 비판이라고 하는 게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상업주의가 그건가요?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알면서. 클릭수 올리고 장사하려고 아예 작심하고 대드는 경우인데 지적질하고 비판질을 해봤자 그러니까 그래 니네 잘났다 고상하다 우리는 돈 벌랜다 이래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인턴 기자들 또 온라인 기자들도 쓰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분명.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저는 기자들도 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조직의 어떻게 보면 소모품처럼 자신들이 갈리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매체들 차원에서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 인턴 기자들은 또 6개월 3개월이면 바꾸면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인턴을 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턴 기자가 어느덧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사라지고 뭔가 배운다라는 거는 사라지고 지금의 이렇게 상업주의에 매몰된 기사만 쓰는 이제 그런 문화생들이 된 거죠, 결국에는. 예. MBC는 인턴 기자가 없어서 그 제도가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편집국이나 보도국 입장에서는 정식 기사, 그러니까 정식 취재 기사를 출입처에 나가서 쓰게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고 왜냐하면 아직 배움이 좀 조금 부족하니까. 네네. 근데 기사 쓰는 연습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 기사를 쓰게 배치를 많이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려면 전화 한 번 더 하게 시켜보고 맞아요. 발 한 번 더 이게 움직이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네.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또 이면이 있는 거죠. 장사가 되니까 한다는 얘기는 독자나 시청자 입장에서 거기에 호응을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네.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가 되니까 여기서 해법이 사실은 찾아져야 되는 거죠. 해봤자 장사가 안 된다면 하겠어요. 그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건데 이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요 기사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초적인 것일수록 오히려 반응이 더 즉각적으로 오는 네.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옐로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네이버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그 언론사가 픽이 붙어 있는 것, 네네. 언론사가 픽한이라는 설명이 꼭 붙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픽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언론사가 픽한 무슨 기사, 심층 기사들입니다. 네. 근데 실제 거기에 심층 분석 기사가 올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 말은 네. 언론사 스스로도 자기네 언론사에서 픽한 기사들 중에 그런 장사되는 기사들을 섞어 놓는다는 거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네. 하죠. AAA님, 트리플 A님이 헬머스 그동안 즐거웠다. 안녕. 이렇게. 오이고 끝났네. 끝났어. 다 다음 주에도 나오셔야겠네.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처신을 잘하시는데. 조준현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지성 기자도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